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것만 알고 가면 과락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편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의 내용을 조금 축약을 했고요. 축약을 할 때는 그 내용 중에서 지난 회차에 나왔던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개정된 법률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법조문 중에서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 또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생략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계획권입니다. 이 광역계획권과 뒷페이지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 출제되는 구간이죠. 먼저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데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장관은 언제 지정을 하냐면 이 지정하려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하고, 도지사는 지정하려는 광역계획권이 자기 관할의 도 안에 속하여 있는 경우, 자, 걸쳐 있을 때는 장관, 속하여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는 공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즉 지정권자가 아닌 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는 만들어진 이 구역 권역안을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 또는 지방을 나누는 구분은 지정권자에 따라서, 즉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제 권역을 지정을 했으니까 그 안에 내용을 채울 도시계획이 되겠죠.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먼저 살펴보면 이랑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내용을 채우니까 이때는 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앞에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였고 계획은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공동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 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 안에 속하여 있을 때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하거나 걸쳐 있는 걸 제외하고 3에서 4, 5를 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자, 도지사나 장관이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 저기에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장관의 경우는 국가기획과 관련된 사항도 장관이 지정을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년 숫자 외워두시고, 그리고 자, 이 공동으로 해야 될 때, 자, 그리고 공동이 아닐 때 분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장관이 또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자, 이 장관도 결국에는 공동으로 할 수는 있네요. 그런데 조건이 붙죠. 시도지사가 요청을, 자, 우리 같이 하시죠 라고 할 때 그때 할 수 있고, 또 한 칸 내려가서 도지사의 경우도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할 때는 그 요청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지사의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관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자,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선 이 법령 11조 3항 이때에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때는 이제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자, 이 1항에 따라서 이 도지사가 할 때와 이 3항에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냐 안 받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제한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이 주민이, 자, 누구에게 제한을 하냐?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가 되겠죠.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나는 입안을 하는 자격은 없고 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제한서에는 당연히 입안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되는 도면과 서류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에서 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만 할 수가 있어요. 자, 1호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항 2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그 안에 수립되는 계획에 대한 사항, 3호 가끔 나오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이 4호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입안을 제한받은 자, 즉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한자와 협의를 해서 입안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민 등이 입안을 제한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또 붙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네요. 그때 이 대상 토지 면적에서는 국공유지는 제외토록 하고 있고요. 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좀 달라요. 아까 이 총 4개, 크게 4개를 구분을 했는데, 자, 이 1호의 기반시설, 이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예요. 이 결정권자의 원칙.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자, 일단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예요, 원칙상. 근데 예외가 나오죠. 다만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다음 각구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결정권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대도시 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도 본인들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직접 위반하는 사항이나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이 수산, 물입니다. 술이 아니고 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다음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인데요. 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냐면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바로 발생을 합니다. 다음 날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 결정한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도시군 관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봉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시가와 조정 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관한 사항은 신고는 해라. 신고까지는 하고 그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입니다. 이 공동구는 여러 그 공급 처리 시설들, 즉 전기나 통신, 뭐 가스, 수도, 이러한 이 공급 처리 시설 등을 각각의 관로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분리돼 설치가 되는데, 이 공동구랑 어떤 박스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 운영 관리에 좀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동구의 설치 의무 지역이 있습니다. 1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면적 조건이 붙습니다. 200만 제곱미터. 자, 200만 평 아니에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 아니고 초과예요. 초과하는 경우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구역들에서 하냐? 자, 1호부터 5호까지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율구역, 그리고 정비구역. 추가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나 도청이던 신도시 등에서 200만 제곱미터 이상, 이 해당 구역들을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초과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때 이 설치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용 예정자가 있겠죠. 그 안에 시설을 넣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비용을 넘어서진 않고요. 그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있었을 때는 그 보조금을 공제를 하고 또 이 설치공사 착수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살펴볼게요. 자, 1호부터 8호까지가 나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즉 이 검은색 글씨 전기, 통신, 수도, 열수도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소용동 수용하여야 하며, 자, 이 파란색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가스와 하수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공동구를 누가 관리하냐면, 자, 원칙은 시장 군수, 이렇게 지자체 장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유지 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될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설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자문 받기 위해서 아까 앞에 살펴봤던 이 협의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냐? 자, 이 4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이 4개의 나열된 것들이 가끔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1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호 공동구 설치 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호 공동구의 안전유지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호 공동구 점용 사용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공동구 협의회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죠. 다음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의 부지매수 청구가 되겠습니다. 법 제47조고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이 되는데,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이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걸 봐주는 거예요.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이 앉혀지는 부지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이 지자체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시설을 결정이 되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한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국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주세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는 원래 지자체장이 되겠지만 꼭 이 시설 사업이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한테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나 아니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일 때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왜냐면 이런 조건들이 계속 붙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이 매수 의무자는 자,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를 알려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6개월 내에 알려줘야 되고, 자, 알려줄 때, 자, 매수할게 라고 알려줬으면 그 알려준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돼요. 자, 이제 소유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7항을 보면은 자, 먼저 아까 매수를 할게요 말게요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수 안 할게라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토지 소유자도 권한이 생깁니다. 어떤 권한이 생기냐? 국회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 설치할 수 있고 또 아까 매수해줄게 라고 결정을 했는데 2년이 지날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때도 이 권한이 생깁니다. 이것까지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이 시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자, 시설 결정이 됐고 그 고시일부터 이제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설은 그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사망을 보면 자, 이 지자체장은 이 시설 결정이 된 시설이 이제는 필요가 없네.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당 지방의회에 2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회는 시설 결정을 내가 살펴보니 이거는 해제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 해제를 권고할 수도 있고요. 이때 이 해제를 권고했으면 지자체장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그 도지사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설결정 해제 신청입니다. 자, 앞에는 이 지자체장이 움직였고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시설결정의 고실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여기까지는 매수 청구권과 비슷해요.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까 지자체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는데 집행계획을 보니까 실효시까지 아까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후에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이 없네 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제는 자, 이 시설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이방권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직접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매수 청구권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 조건이 붙지만 그거는 내 땅을 사주세요였고
이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은 자, 그 시설을 아예 해제를 해주세요. 내 땅 자유롭게 쓰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은 입원권자가 이제 움직여야죠. 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할래 말래에 대한 입안 절차를 자, 해줄게 말게. 이 해줄게 말게는 시설 해제해 준 게 아닙니다. 그 해제 절차를 밟아줄게에 대한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기다려 보겠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입안권자가 입안을 안 해줬어요. 입안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 바로 이제 결정권자, 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해제를 신청합니다. 자, 입안을 신청하냐, 해제를 신청하는 차이가 있어요. 입안권자에게는 입안을 신청하는 거고, 결정권자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 결정권자는 아까 입안했을 때보다 좀 빨라요. 자, 2개월 안에 그 결정권자는 결정 여부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소유자가 해제 신청까지 했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위로 가야겠죠. 이때 장관에게 자, 시설결정 해제 심사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자, 그 내용을 받고 이제 결정권자한테 해제를 해주는 게 좋겠어 라고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공고를 하고, 해제 공고 받았으면은 장관이 공고했으니 좀 따라야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결정을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 해당 입지에 대한 어떤 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따라서 결정이 되어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따라야 된다. 자, 원칙. 도시지역,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서 자, 복합적인 토지용 쭉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지역이냐? 1호부터 5호까지가 당초 내용이에요. 뭐 도시군 기본계획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뭐 철도, 터미널 이런 내용. 그리고 3호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4호는 도정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또는 공업지역. 그리고 5호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자, 시행령에서 산입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아닙니다.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잠깐 산업입지법을 보면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거든요. 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 그리고 또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나오는데, 자, 옛날에는 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만 됐는데 이번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뭔가 이제 특례를 줘야겠죠. 뭔가 특별한 효력을 줘야 되는데, 1항을 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고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예 적용을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1호부터 4호 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조성 기준을 적용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2호는 한번 출제됐었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도 규정을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 4호도 막강하죠. 새로 들어왔어요. 신설돼서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뭐 5,000제곱미터,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 공개공지 확보에 가는 것도 피해갈 수 있어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런 내용이 있고, 자, 2항은 1항은 아예 규정을 적용하라는 거, 2항은 완화해서 적용하는 거. 그런데 2항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 심의를 할 때, 자, 이 공동심의가 들어갑니다. 자,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각각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규정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인 이 정화구역이라든지 이 보존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들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다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이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도 이제 또 나올 때쯤이 됐어요. 또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도시 지역 내에요. 이 도시 지역 내에서, 도시 지역 외 아닙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했을 때 어떠한 완화 적분들이 있냐. 자, 이 6항은 출제 한번 됐었죠. 이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7항은 이 도시 지역의 개발진흥 지구를 지정했을 때 이 용도 지역의 120%, 그리고 이 8항도 도시 지역의 개발진흥 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 이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120%, 건폐율 아닙니다. 높이에요. 개발진흥 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각각 120%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10항은 전체 조항이 되겠는데, 이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의 150%, 용적률이 200%, 즉 원래 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150%나 200% 초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해야 된다. 높이에 관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항부터 14항까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자, 지구단위의 구역 내 준주거 지역, 11항도 마찬가지, 12항도 마찬가지, 13항, 이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11항,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부지 제공하거나 아예 시설 설치해버리면, 자, 이 용적률이 꽤 올라갑니다. 이제 140% 나와요. 140% 나왔고, 그리고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거나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해 줍니다. 앞에는 이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 구역이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120%였잖아요. 이번엔 좀 더 올라갔어요. 140%로. 그리고 이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이제 200%, 아까 120%짜리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완화에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법이 들어오네요. 이 지구단위계 구역 내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이 산업통상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산업이지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 우리 쭉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을 붙인다면 이 국토기획법은 충분히 많은 문항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 도시개발법, 주택법,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법령 정도만 잘 알고 가도 충분히 과락 이상 또는 5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리는 이 주택법과 이 도시개발법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